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제 채널이 원래 중독, 마음공부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 목록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독의 회복의 경험담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저 역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마음 공부였고, 왜 마음 공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보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은 나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경험을 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 이외의 이 밖의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 광대하죠. 하지만 그것의 경험은 이 몸이라고 하는 나의 육체 안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거겠죠. 나는 이걸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됐던 거, 스스로 질문을 받게 됐던 게, 그럼 그 몸은 뭘로 경험하십니까? 내 몸을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자동적인 것과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끌 수도 있고요. 호감을 끌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도죠. 또는 나는 누군가에게 되게 안 좋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도죠.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는 다 노력입니다. 그거는 자동은 아니죠.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 혹은 내가 경험하는 것 중에 내가 절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뭐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세 가지 분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꿈을 꿀 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은 없는데 느껴지고, 그게 꿈이죠. 근데 아예 의식조차 없는 상태가 있죠. 그렇지만 그 세 가지 상태에 모두 항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항존.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다 해도 되고, 그 자체로 그 모든 걸 다 유지시켜주고 있는 백그라운드 같은 게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빅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빌씨라거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했던 경험 같은 게 있잖아요. 체험. 그러니까 뭐 높은 산에 이렇게 뭐 들려서
막 이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빅북에서 얘기하는 그레이트 파워라고 하는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적 전통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로 가기도 하고 뭐 지금 현재 있는 뭐 종교라고 하는 신을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 그냥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사실 그 정도만 돼도 상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교 전통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오류가 내 뜻을 신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많죠. 근데 그 중간 단계가 내 뜻은 없고 신의 뜻은 있다. 근데 이것도 분리입니다. 사실 신과 내가 분리되어 있죠. 이걸 이제 빅북의 전통에 따지면 그레이트 파워와 나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레이트 파워와 접속하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아마 그 빌 씨의 경험담을 보시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며칠이 지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문득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채널 이름을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이번에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저도 막 이쪽 저쪽 찾아다니면서 공부한다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채널 운영도 약간 소홀했다만 했는데요. 변명을 굳이 하자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게 되나 하는 자격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가 먼저 뭔가 알지 않고 뭔가 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이제 참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되는 게요. 알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느끼게 된 건, 우리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목적 없이 살게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스스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잠시라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방법을 모르죠. 그 다음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것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 그 포인트에서 한번 삶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있잖아요.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혹은 무슨 중독이다 이랬을 때 첫 번째는 그걸로 나를 스스로 규정하죠. 그리고 그 규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잘 보십시오. 벗어나려고 하는 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근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둘인가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그게 무한 오류입니다. 무한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된 건 결핍과 대상에 대한 탐색, 그리고 일시적 만족, 이 세 개의 순환이라고 이제 루퍼트 스파이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루퍼트 스파이라라고 하시는 분이 쓴 그런 책이 지금은 김주환 교수님 번역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사실 모든 사람의 일반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세 가지의 무한순환입니다. 뭔가에 대한 결핍감, 그리고 대상에 대한 탐색, 그 대상의 성취를 통한 일시적 만족, 그리고 그 만족의 소멸, 다시 결핍, 대상의 탐색, 그 다음 일시적 만족. 여러분의 결혼 생활, 자녀에 대한 감정, 대상에 대한 감정, 심지어 나와의 관계조차 이 무한순환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유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쫓아다니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듣게 되는 말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개는 던지는 물건을 쫓아가지 않고 던지는 주인을 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특이한 말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놈이 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핍이 있다라고 믿는 그 주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또 깊게 들어가면 불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도 일체유심조라고 불교적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근데 이 모든 전통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딱 한 점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떠나 있지 않다. 근데 나는 이 유한한 개체가 아니다. 그 느낌이 빅북에서 말하는 그레이트 파워,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살짝 이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게 밖에서 찾았는데요. 어떤 의사도 어떤 이성도 어떤 관계도 여러분한테 그 결핍에 만족을 주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만족이 안정을 포함하진 않아요. 이게 제가 그냥 되게 독특하게 생각한 건데, 아니 이게 진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제 채널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 자연에서 비롯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빙,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면 뭘까, 우리말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관련 계통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또 어문 계열에서 보면 영어가 또 그런 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하긴 편해요. 근데 사실 언어적으로 좋다라고 또 말하긴 또 그런데, 셀프라고 하는 거, 스스로 빙, 그러한 상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냥. 근데 뭔가에 대해서 양육 환경이라거나 어떤 대상과의 관계라거나 그런 자기 규정을 통해서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요. 또 그 결핍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일시적으로 계속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받았던 교육이고 현재도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교육 양육이라고 해도 그렇겠네요. 똑같네요. 교육 양육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레이트 파워, 위대한 힘, 그거 다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고,
결핍감을 느끼는 그 주체가 누군가를 한번 탐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탐구는 좀 값어치가 있습니다. 좀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 과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과 또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경험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왕국의 열쇠. 이 여인은 시카고에서 AA 발전에 일조했으며 그렇게 그녀의 열쇠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약 15년 전에 그 길고도 재난에 가득 찬 충격적인 체험들을 거친 후 어쩔 수 없이 완전한 파멸을 향해 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나는 인생이 택한 경로를 바꿀 힘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비극적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33세였고 내 인생은 소진되고 말았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술과 안정제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혔고 의식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포효하는 1920년대 전후의 술 금지령 시대의 산물이었다. 말괄량이 소녀, 그것이라고 표현되는 소녀. 보통 예전에 영미권 소설에서는 여자를 it이라고 많이 표현했었다. it. 그래서 그것이라고 한 것 같아요. 주류 밀매점, 그리고 주머니에 넣는 술병, 남자와 같은 인사법, 약국의 카우보이, 존 헬디세, F. 스콧 피츠제랄드의 그 시대는 그 모든 것이 분명한 거짓 세련됨으로 산재해 있었다. 확실히 이것은 현기증 나고 혼돈으로 가득 찬 시기였지만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그것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성인으로서의 성숙함을 이루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환경을 나의 어려움 탓으로 돌릴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사랑 많고 양심적인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잘 갖추어진 가정에 모든 좋은 점을 다 갖고 있었다.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여름 캠핑, 휴양지 방학, 그리고 여행의 특전을 모두 가졌었다. 즉 내게는 모든 합당한 욕구가 가능했다. 나는 튼튼했고 건강했으며 상당히 발랄했다. 16세였을 때 나는 사교적 음주의 기쁨을 약간 체험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좋아했고 그 맛과 효과 등과 같은 술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했다.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과는 달리 내게는 무엇인가 다른 영향을 끼쳤다. 오래가지 않아 술이 없는 파티는 가짜 파티 같았다. 나는 20세에 결혼해 두 아이를 가졌으며 23세에 이혼했다. 깨진 가정과 상처받은 가슴은 연기가 나는 자기 연민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되도록 부채질했다. 이는 곧 술을 한 잔 더 마셔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고 그 다음 한 잔 더 마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25세에 나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 나는 점점 쌓여가는 질병에 대한 어떤 치유법을 의사들이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특히 외과의 제거 수술로 치료되기를 바랬다. 물론 의사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한 사람의 불안정한 여인, 훈련이 안 되고 잘 적응하지 못하며 이름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떠는 여인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안정제를 처방했고 휴식과 절제를 충고했다. 25세부터 30세 사이에 나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집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시카고로 새로운 환경을 위해 이사를 했고 예술을 공부했다. 즉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많은 것들에 흥미를 느끼려고 절망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어떤 계획도 잘 되지 않았다. 나의 음주 습관은 조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맥주, 포도주,
시간 조절, 음주 측정, 그리고 간격 두기를 시도해 보았다. 또한 나는 그것들을 혼합해서 시도해 보았고 단독으로도 해보았으며 기쁠 때만 마셔도 보았고 우울할 때만 마셔도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30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조절 능력을 넘어서는 음주 충동에 이끌려 다녀야 했다. 나는 술을 중단할 수 없었다. 나는 잠깐 동안 술을 끊었지만 항상 내게는 술을 마셔야 하는 강렬한 필요의 물결이 닥쳐왔고 내가 그 물결에 휩쓸렸을 때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미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즐거운 음주가 아니었다. 나는 사교적인 칵테일 시간인 척하는 그런 자리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 이것은 홀로 문 뒤에 갇혀 마시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의 음주였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것은 비교적 안전했다. 왜냐하면 어떤 공중 장소에서나 혹은 차박회 앞에서 의식을 잃을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술 실력을 자랑할 수 없었다. 의식을 잃는 것이 2잔째일지 혹은 10잔째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3년 동안 나는 요양소에 들락거렸다. 한 번은 열흘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고 그때 나는 거의 회복하지 못할 뻔했다. 병원에 들락거리거나 밤낮으로 간호사에 의해 집안에 감금되어 있었다. 이제 죽기를 원했지만 생명을 끊어버릴 용기조차 없었다. 나는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항상 나의 두려움은 머지않아 어떤 기관으로 내가 보내져야 한다는 확신이 커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요양소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가슴앓이 수치감 그리고 미칠 것 같은 두려움, 망각 이외에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다. 확실히 이제 오직 기적만이 나의 마지막 파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적에 대한 처방을 얻을 수 있는가? 이때로부터 약 1년 전 나와 함께 계속 애를 썼던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매일 오전 6시에 나를 미사에 참석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자선 환자들을 위해 가장 천한 노동일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다. 나는 그가 왜 내게 이런 수고를 했는지 결코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학적으로 나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의사들처럼 알코올 중독은 불치이며 따라서 무시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보도록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에 관해서는 그들이 일시적인 구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조차도 마지막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의사의 시간과 환자의 금전적인 손실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몇몇 의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조절할 수 없는 어떤 것의 희생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것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도 나의 의사는 그런 계몽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나서 1939년 봄에 하나의 매우 놀라운 책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빅북이죠. 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출판사에서 인쇄되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책의 인쇄는 당분간 중단되었고 그 책은 홍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 책의 존재를 알았어도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다. 아무튼 훌륭한 나의 의사는 이 책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출판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약간 알게 되었다. 그는 뉴욕으로 책 한 권을 주문해서 그것을 읽은 후 그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나를 방문했다. 그 방문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까지 나는 한 번도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 환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아무런 해결책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의사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나의 의사는 그 사실을 내게 곧바로 전해주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전문의학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자신의 할당만큼 알코올 중독자 환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들이 매우 깊은 병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 환자들과 싸우고 있지만 기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돕지 못하고 있고 결국 그들은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악화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뇌를 다쳐 영구적으로 보호 감금되어야 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알코올은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가 없으며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평균 이상의 더 좋은 정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는 천성적으로 예민한 것처럼 보이며 환경이나 교육에 관계없이 그의 분야에서 대개는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책임 있는 위치에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가 심하게 매일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50%나 떨어뜨렸지만 그래도 만족할 정도로 일을 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술 문제가 재결될 수 있고 능력의 100%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코올 중독자는 질병이 진행성으로 악화됨에 따라 모든 능력을 상실합니다. 건전한 정신과 육체가 파멸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러운 비극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알코올 중독을 중단시키는 기술을 발견한 일단의 사람들이 에크론과 뉴욕에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AA의 책자를 읽을 것을 요구했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 중인 성공을 체험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원했다. 그 사람은 내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 책을 읽느라고 온 밤을 샜다. 내게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 책은 내가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만일 내가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하거나 음주를 제거하려는 열망을 가질 용의를 갖는다면 그것은 회복을 약속했다. 어쩌면 나는 이 괴로운 삶으로부터 어떤 출구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고 내 영혼을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다음날 나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T씨의 방문을 받았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일지 몰랐지만 그가 침착하고 지성적이며 잘 단장했고 예의 바른 신사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기분 좋게 놀랐다. 나는 그의 친절과 매력에 즉각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천 몇 마디로 나를 편하게 해주었다. 그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나와 같았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을 때 나는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고통과 두려움, 어떤 해답을 모색하려는 그의 몇 년이라는 세월과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할 때 그는 나를 묘사하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통찰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2년 반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고 에크론에서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룹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그룹과의 접촉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그와 같은 그룹이 시카고에도 형성되기를 바란다는 것과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내가 에크론 그룹을 방문해서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때쯤 의사의 설명과 그 책에 담긴 계시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T씨와의 대화를 통해 만일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필요하다면 나는 아프리카에 밀림이라도 기꺼이 갈 준비와 용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에크론과 클리블랜드에 갔고 더 많은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났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서 내 자신이 가져야만 한다고 믿었던 평화와 평온함을 보았다. 그들은 삶과 자신에 대해 평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젊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로 만나지 못하는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성공한 삶이 갖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철학, 믿음, 유머 감각, 분명한 목적, 감사함, 그리고 가장 특별히 새로운 동료에 대한 감사와 동정에 찬 이해가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요청에 따른 응답 이상으로 우선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없었다. 그들은 이전에 전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고 밤이 늦도록 깨어 함께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런 실천을 특권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나는 감히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을 내 자신이 모두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만일 내가 그들의 인생 안에 있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어떤 것과 술을 끊는 맑은 정신을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내가 시카고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A와의 접촉의 결과로 내 담당 의사는 2명의 알코올 중독 환자를 우리에게 보냈다. 1939년 9월 하반기에 우리는 핵심 멤버 6명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첫 번째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정상적인 좋은 건강 상태로 힘겹게 돌아왔다. 나는 알코올이나 진정제 같은 어떤 인공적인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는 지 오래되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버리는 것은 고통스럽고 무서웠다. 나는 이런 것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전의 알코올 중독자인 나의 친구들로부터 무상으로 내게 주어진 도움, 이해, 그리고 놀라운 동지애를 필요로 했다. 이것과 회복의 프로그램은 12단계에 담겨 있었다. 나는 매일의 생활에서 이런 단계들을 실천하는 것을 배웠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과 철학을 얻기 시작했다. 전체적인 새로운 전망이 내게 열렸고 탐구해야 할 경험의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인생은 멋과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날마다 기쁨에 찬 기대로 기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AA는 끝낼 수 있거나 마칠 수 있는 회복의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며 그 원칙들 안에 담겨져 있는 도전과 요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살아있는 한 노력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히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계획보다 더 클 수 없고 또한 그럴 수도 없다. 정지된 알코올 중독자로서 한없는 성장을 허락하는 삶의 프로그램을 지녀야만 한다. 우리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이다. 다른 이들은 큰 위험 없이 퇴보적인 것에서 게으름을 피워도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퇴보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 감사하게 됨에 따라 이것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받게 되는 수없이 많은 보답을 통해 보상 이상의 보상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책임을 피해 도망가던 그곳에 우리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짊어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어떤 복잡한 문제를 피하려고 원하는 대신에 우리는 AA의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에 도전에 따른 전율을 체험하고 놀라울 만큼 정력적으로 그것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15년은 풍요롭고 의미에 가득 찼다. 나는 나의 몫만큼의 문제들과 가슴 아픈 일들과 실망들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기쁨과 내면적 자유의 보조 역할을 하는 평화를 가졌다. 나는 많은 친구를 가졌고 A의 친구들은 보통 이상의 동지애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들과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서로 나누는 아픔과 절망을 통해 그리고 후에는 서로 나누는 목적과 새로 찾은 믿음 그리고 희망을 통해 우리는 깊이 맺어져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일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며 신뢰와 이해 그리고 사랑을 나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도 의무도 없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특별하고도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더 이상 홀로 고독하다라는 말은 없다. 전에는 모든 알코올 중독자의 가슴 깊이 잠겨있는 그 무서운 고통을 갖고서는 아무것도 그것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 아픔은 사라졌고 다시는 결코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제 여기에는 소속감이 있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술병과 숙취 대신 우리에게 그 왕국의 열쇠가 주어졌다. 예, 이렇게 이제 한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12단계 이제 마지막에 좀 덧붙이자면요. 12단계 첫 번째가 인정이죠, 인정. 근데 이제 그게 끝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그 자체가 왜 끝일까요? 12단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영성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왜 1단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누구나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그거죠. 스스로 내가 그냥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우리 뭐 질병으로 따지자면 증상의 원인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우리가 보는 진단서들은 다 상세불명이라고 많이 써 있잖아요. 그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진단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죠. 어디서 시작됐는지. 근데 그게 그 초라함이, 그 찌질함이, 그 부끄러움이, 그 무책임하게 살아왔던 그런 규정,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 혹은 언젠가 버려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나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해진 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한 집착이 결국 결핍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난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핍감이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떤 대상을 대해서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보면은 뭐 조폭이나 지금 저기 위에 계시는 권력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일상을 살아가는 이 중상에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떤 대상한테 풀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소위 착하신 분들이 중독으로 많이 빠져요. 남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쏴붙이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런 그런 경우에서 결국에 이제 자기 자신을 그 대상으로 돌려버립니다. 미워하게 되고. 참 안타까운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굉장히 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살려고 그렇게 바둥치던 사람의 몸짓이 결국 죽음을 향하더만요. 근데 죽음 자체가 그렇게 안타까운 건 아니었는데 그 살려고 바둥치는 그거조차도 결국 그 자신에 대한 미움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살려고 하는 동안 그나마 좀 사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내 발로 이 땅을 딛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어디도 집이 아닌 것 같고 누구도 내 옆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평생 살다 보니까 40이 넘어갈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기 시작하고 신체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떠나기도 하고요.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저도 참 별 난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밖에 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말이 이상한 대로 했는데 원래 이제 제가 이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시인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린 말씀이 그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그 수치감을 느끼는 그 주체, 그 내가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방어하려고 하는
그 주체라고 하는 그놈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놈이 있는지. 그놈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지금 여기를 계속 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가고 계속 피하고 계속 방어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어떤 방식이 됐건 다 자기를 되게 버리는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를 내가 어떤 상태다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그냥 뭐 괜찮은 거죠. 내가 뭐가 돼도. 그렇지만 나의 삶은 지금 여기서 항상 자동적으로 그대로 사라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는 현실을 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또 계속 꾸준히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있는